건강장수의 비밀, 약병이 아닌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이나 서랍 속에 몇 개의 약통이 놓여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아주 정정하시다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의 함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분들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계속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영양제에 열광하는가? 빨리빨리와 비교의 문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부 대신 정답만 요약된 족집게 과외를 찾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따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왠지 나도 그걸 먹어야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이라면 유행을 탈까요? 진정한 명약은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는 권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 약을 챙겨 먹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의 부재와 처방 연세.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의 지갑을 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먹으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가,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하나를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유기농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일부가 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놀랍도록 관대해집니다. 성분은 무엇인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는지, 유통기한과 잠재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쇄입니다. 이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죠. 그 약을 먹으니 통증은 가라앉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과에 가서 이장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먹는 약은 10가지, 20가지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모든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우리 몸 안에서 뒤섞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가장 확실한 처방전, 운동과 건강한 습관.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약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대신 운동, 특히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는 놀랍도록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감소를 막아줍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걸으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셋째, 걷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맛이 돌고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우울한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이처럼 걷기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계 건강 모두에 좋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쉽고 좋은 약 없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고 편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뇌에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저의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던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익숙해지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지켜준다는 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4부, 삶의 지혜, 저속 노화와 편안한 불편함.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100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 바로 편안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편히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운동을 나가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 삶의 건강한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작은 차이가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80대의 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40대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4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아주 미세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건강 장수의 비밀, 약병이 아닌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이나 서랍 속에 몇 개의 약통이 놓여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아주 정정하시다.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의 함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분들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계속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영양제에 열광하는가? 빨리빨리와 비교의 문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부 대신 정답만 요약된 족집게 과외를 찾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따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왠지 나도 그걸 먹어야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이라면 유행을 탈까요? 진정한 명약은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는 권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 약을 챙겨 먹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의 부재와 처방 연세.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의 지갑을 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먹으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하나를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유기농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일부가 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놀랍도록 관대해집니다. 성분은 무엇인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는지, 유통기한과 잠재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쇄입니다. 이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죠. 그 약을 먹으니 통증은 가라앉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과에 가서 이장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먹는 약은 10가지, 20가지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모든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우리 몸 안에서 뒤섞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가장 확실한 처방전, 운동과 건강한 습관.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약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대신 운동, 특히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는 놀랍도록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감소를 막아줍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걸으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셋째, 걷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맛이 돌고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우울한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이처럼 걷기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계 건강 모두에 좋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쉽고 좋은 약 없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고 편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뇌에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저의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던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익숙해지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지켜준다는 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4부, 삶의 지혜, 저속 노화와 편안한 불편함.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100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 바로 편안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편히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운동을 나가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 삶의 건강한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작은 차이가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80대의 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40대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4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아주 미세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건강장수의 비밀, 약병이 아닌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이나 서랍 속에 몇 개의 약통이 놓여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아주 정정하시다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의 함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분들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계속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영양제에 열광하는가? 빨리빨리와 비교의 문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2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부 대신 정답만 요약된 족집게 과외를 찾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따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왠지 나도 그걸 먹어야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이라면 유행을 탈까요? 진정한 명약은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는 권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 약을 챙겨 먹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의 부재와 처방 연세.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의 지갑을 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먹으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하나를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유기농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일부가 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놀랍도록 관대해집니다. 성분은 무엇인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는지, 유통기한과 잠재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쇄입니다. 이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죠. 그 약을 먹으니 통증은 가라앉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과에 가서 이장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먹는 약은 10가지, 20가지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모든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우리 몸 안에서 뒤섞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가장 확실한 처방전, 운동과 건강한 습관.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약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대신 운동, 특히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는 놀랍도록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감소를 막아줍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걸으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셋째, 걷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맛이 돌고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우울한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이처럼 걷기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계 건강 모두에 좋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쉽고 좋은 약 없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고 편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뇌에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저의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던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익숙해지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지켜준다는 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4부, 삶의 지혜, 저속 노화와 편안한 불편함.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100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 바로 편안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편히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운동을 나가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 삶의 건강한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작은 차이가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80대의 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40대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4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아주 미세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건강장수의 비밀, 약병이 아닌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이나 서랍 속에 몇 개의 약통이 놓여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아주 정정하시다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의 함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분들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계속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영양제에 열광하는가? 빨리빨리와 비교의 문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부 대신 정답만 요약된 족집게 과외를 찾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따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왠지 나도 그걸 먹어야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이라면 유행을 탈까요? 진정한 명약은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는 권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 약을 챙겨 먹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의 부재와 처방 연세.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의 지갑을 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먹으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하나를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유기농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일부가 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놀랍도록 관대해집니다. 성분은 무엇인지,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는지, 유통기한과 잠재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쇄입니다. 이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죠. 그 약을 먹으니 통증은 가라앉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과에 가서 이장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먹는 약은 10가지, 20가지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모든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우리 몸 안에서 뒤섞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가장 확실한 처방전, 운동과 건강한 습관.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약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대신 운동, 특히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는 놀랍도록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감소를 막아줍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걸으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셋째, 걷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맛이 돌고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우울한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이처럼 걷기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계 건강 모두에 좋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쉽고 좋은 약 없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고 편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뇌에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저의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던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익숙해지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지켜준다는 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4부, 삶의 지혜, 저속 노화와 편안한 불편함.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100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비로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 바로 편안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고 편히 쉬고 싶은 몸을 이끌고 운동을 나가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내 삶의 건강한 일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작은 차이가 20년 뒤, 30년 뒤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60대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80대의 몸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40대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40대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아주 미세한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한 끼,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건강 장수의 비밀, 약병이 아닌 당신의 두 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이나 서랍 속에 몇 개의 약통이 놓여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부터 시작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10가지, 20가지가 넘는 알약들을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담배를 피우시지만 아주 정정하시다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의 함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지고 건강하게 살아남은 분들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계속 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부, 왜 우리는 영양제에 열광하는가? 빨리빨리와 비교의 문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두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 는 식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부 대신 정답만 요약된 족집게 과외를 찾는 심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문화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 친구 모임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따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몸에 좋다고 특정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면 왠지 나도 그걸 먹어야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뛰어난 만병통치약이라면 유행을 탈까요? 진정한 명약은 유행과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는 권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 약을 챙겨 먹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부,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의 부재와 처방 연세.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의 지갑을 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의약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어떤 양리작용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먹으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하나를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살피고 유기농인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의 일부가 될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놀랍도록 관대해집니다. 성분은 무엇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는 받았는지,
유통기한과 잠재적인 부작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처방 연쇄입니다. 이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갑니다.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죠. 그 약을 먹으니 통증은 가라앉지만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과에 가서 이장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약을 먹다 보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새 먹는 약은 10가지, 20가지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는 환자의 모든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줄 주치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들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른 채 우리 몸 안에서 뒤섞이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껴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가장 확실한 처방전, 운동과 건강한 습관.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약병이 아닌 바로 우리의 두 발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대신 운동, 특히 걷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걷기는 놀랍도록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근감소를 막아줍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걸으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셋째, 걷다 보면 소화 기능이 좋아져 밥맛이 돌고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우울한 감정의 그림자가 옅어집니다. 이처럼 걷기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관계 건강 모두에 좋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쉽고 좋은 약 없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쉽고 편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뇌에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에는 놀랍도록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저의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이라고는 담을 쌓고 살던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달리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이고 익숙해지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근육이 지켜준다는 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4부, 삶의 지혜, 저속 노화와 편안한 불편함.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저속 노화의 핵심 비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입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당분이 많은 주스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노화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극대화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에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에